시간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자혁명 북텔링 3주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현대의학의 정체성과 기능의학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봤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은 기능의학에서 그리고 조한경 원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음식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부분 읽을 거냐면요. 사람을 섬기는 과학과 기업을 섬기는 과학, 그리고 가공식품업계의 유일한 관심, 또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진 현대의학 편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환자응을 마치고 감사하게도 뒤에 또 우리 팀에서 하는 또 훌륭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미니 OM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부터 읽을게요. 자, 맨 위쪽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읽을게요. 자, 현대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 한국이나 미국에선 굶어 죽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모두 다 식료품 생산 단가를 내릴 수 있었던 덕분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진짜 음식을 먹고 있을까요? 저부터도 보는 거죠. 내가 내 입이 즐거워하는 음식을 먹는지, 내 몸이 좋아할 만한,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사발면으로 한 끼를 때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다. 어쨌거나 굶지 않고 배는 채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식료품 생산 단가를 내릴 수 있었던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굶어서 죽는 사람들 수는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식료품 가격이 내려간 데는 여러 요인이 있대요. 식자재 원가가 내려간 것, 유통기한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장거리 운송이 가능해진 것 등 실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식품 첨가물로 대신함으로써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지금 식품업계는 대기업이에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대기업들도 많을 거거든요. 시간이 돈입니다. 자, 대기업들은 돈이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발효 단계를 단숨에 뛰어넘는 화학품들이 마술을 부리고 방부제로 유통기한을 거의 무제한 늘릴 수 있게 되었다. 방부제가 문제되자 저 같은 경우도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이제 포장지를 보죠. 보면 무방부제라든지 무색소, 무첨가 이렇게 써 있는 게 다소 조금 비싸더라도 그쪽으로 손이 가서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들도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방부제가 몸에 좋지 않다라는 건 이제 아니까 이렇게 식품업계에도 목소리를 우리가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꾸 방부제는 좀 좋지 않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들을 식품업계가 들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음식에 효소를 제거해버리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촌스럽게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유통기한을 늘리는 일이 가능해졌다. 효소를 제거당한 음식은 발효도 되지 않고 썩지도 않기 때문이다. 물론 효소 없는 음식이 제대로 소화 흡수될 리가 없다. 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효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고 싶어요. 우리는 어제 하루 3끼 혹은 4끼, 5끼를 드셨을 수도 있죠. 어떤 걸 드셨을까요? 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가 많을 거예요. 드셔야 해요. 너무나 중요한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이고 장작의 역할을 하는 3대 필수 영양소거든요. 탄단지. 그래서 꼭 드셔주셔야 되는데, 자, 장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겨울에는 캠핑 자주 다니는데 장작이 혼자 타지 않아요. 그래서 불씨를 지펴주어야 하고, 그래서 반드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야 장작이 활활 잘 타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도 이 탄단지가 장작의 역할을 하고요. 근데 얘가 잘 타려면 혼자 탈 수 없어요. 효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효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요. 그럼 효소가 뭐냐? 바로 야채, 과일, 비타민,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드셔주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우리 많이 먹었을까요? 어떤 형태로 드시나요? 자, 이렇게 배웠어요. 각자 얼굴 크기만한 접시 사이즈에 잘 길러낸 색색깔의 다양한 야채 과일을 하루에 20접시를 드셔주면
내가 하루에 먹은 탄단지를 전부 태워낼 수 있대요. 즉 소화 흡수를 잘 시킬 수 있고 대사를 잘 시킬 수 있어서 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플 일이 잘 없어요. 근데 20접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엄마는 야채 과일을 사다가 장만해서 먹이느라 힘들어서 죽고 아이는 그 수많은 20접시의 야채 과일을 먹느라 배가 터져서 죽고 아빠는 비싼 야채 과일 사다 나르느라고 돈 버느라고 힘들어서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비타민 미네랄을 잘 흡수 드셔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 들리세요? 아무튼 세상은 그렇게 네, 바뀌었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 굶주림은 해소되었지만 대신 건강을 담보로 잡혀야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59페이지까지 지금 읽었어요. 그리고요. 자, 6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가공식품업계의 유일한 관심 파트 볼게요. 자, 우리가 1, 2주차 읽었던 제약업계와도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 식품업계에서도 행해지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현대인들 건강의 가장 큰 위협은 제약업계가 의학을 지배한 것과 식품업계가 식탁을 점령한 것이다. 식품공학은 업계를 섬기는 학문일 뿐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미안하지만 그럴 겨를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들에게 식품 첨가물은 느슨한 법을 통과할 정도로만 안전하면 충분하다. 오직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식재료 값을 줄일 수 있을까 등 값싼 식품 첨가물을 개발하는 데 매진한다. 원가를 절감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유일한 관심사다. 왜? 기업이기 때문에. 제약업계의 최대 관심사가 질병 퇴치나 인류의 건강이 아니라 최대 매출, 이윤, 그리고 주가 상승인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부분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에서 행해졌던 그런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62페이지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식품업계는 대기업이에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해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저지른다. 과학도 소유하고 언론도 통제할 수 있다. 대기업이라서. 자, 그래서 어떤 행위까지 하냐면 예시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MSG 합성 조미료가 좋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식품업계는 이게 오해라는 거죠. 조금만 먹으면 괜찮아. 이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오해받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자, 이제 돈을 써서 방송국을 장악합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요. 기업을 광고주로 섬기는 상업 언론. 역시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들어야 할 정보를 듣는 게 아니라 주는 정보를 들을 수밖에 없다. 왜 공중파 방송국이 MSG를 향한 국민적 오해를 안타까워하며 이를 풀기 위해 친절한 홍보성 방송까지 제작했냐는 거다. 아는 사람이 없어도 그만인 정보 아닌가? MSG가 전혀 해롭지 않다는 건 사실도 아니거니와 설령 그것이 오해라 하더라도 해당 제조업체와 식품업계의 매출 감소 말고는 별 문제는 없다. 자, MSG가 다음 페이지 63. MSG가 좋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대세가 되어버린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방송 하나로 인해 벌어진 결과다. MSG가 아주 해로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지적하는 것이다. 방송 하나 때문에 생긴 이런 분위기. 그래서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정작 유기농을 고집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면 주변에서는 유난 떨지 말아라. 우리 이렇게 물 들고 다니는 것만 봐도 그냥 대충 아무거나 먹고 살아라 라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면 전혀 운동하지 않고 패스트푸드나 과자, 라면 같은 가공식품만 먹고 사는 건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더욱 안타까운 건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의 건강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아이들의 건강 상태까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아동들의 자폐 증가율은 세계 1위라고 해요. 안타깝죠. 그리고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요. 갈수록 당뇨, 고혈압 환자는 늘어만 간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이에요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 그 말이 무색하기만 하대요. 무슨 놈의 유전자가 그토록 빨리 변한단 말인가? 라고 지금 한탄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64페이지.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식품 첨가물은요. 기성세대가 어렸을 때 먹었던 식품 첨가물과 비교하면 그 종류도 많을 뿐더러 위해성의 차원도 다르다.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위해성을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수준까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이게 식품업계만의 잘못일까? 결국 그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건 우리잖아요. 또 엄마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엄마들이 잘 배우고 깨어나야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6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자, 조한경 원장님께서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떻게 하시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서술해 주셨는데요. 우선 염증 반응으로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 당뇨, 고혈압, 과체중의 대사증후군 환자들, 그리고 65페이지 살을 빼고 싶은 슬프지만 다이어트 환자래요. 다이어트 환자들, 그리고 아이들 알레르기와 아토피, 천식, 자가 면역 질환, 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할 때 가공식품부터 끊고 시작한다. 라고 합니다. 저 이 부분 정말 공감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었는데 잠시만 돌아가 볼게요. 48페이지고요. 기능의학의 정의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조금 길게 이렇게 풀어주신 게 어렵나 싶어서 아래 복잡한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하면서 서술해 주셨죠. 몸이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고 몸에 해가 되는 나쁜 걸 빼내라.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65페이지. 중요해요. 가공식품만 끊어도 많은 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먹어오던 대로 가공식품을 계속 먹으면서 아무리 좋은 걸 넣어준들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대요. 그저 제약회사의 그 처방약을 먹고 치료가 아닌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65페이지 아래 보시면요.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환자 입장에선 꼭 환자가 아니라도 우리들 입장에서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행위가 있어요. 바로 음식을 먹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의 식습관부터 점검해봐야 한다. 먹는 음식을 바꾸지 않고는 건강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체내에서 수만 가지의 화학작용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정상적으로 호르몬을 분비하고 효소와 조효소들이 만들어지고 분비되어야 한다.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그게 바로 비타민이고 미네랄이다.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반대로 환경만 만들어주면 우리 몸은 회복한다. 자, 이것도 우리 배웠어요. 우리 몸은 아주 똑똑해서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걸 믿는다라는 게 기능의학의 정체성이었는데요.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환경도 만들어주지 아, 한, 환경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단순히 자, 여기가 66페이지거든요. 단순히 의학적 개입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은 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식품업계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우리 소비 패턴에도 문제가 있다. 자, 한국에는 그렇게 많은 무제한 리필 고깃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트에서 싼 음식만 찾으니까 식품업계가 계속 싸구려 가짜 음식을 시장에 내놓는 거다. 즉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판매한다.
그리고 의학업계에서도 지금 대증치료, 대증요법을 하고 있는 현대의학에서도 계속 환자들이 빠른 치료를 원하니까 증상을 억제하는 대증요법을 약으로밖에 쓸 수 없는 부분과 저는 같은 맥락이라 생각 들거든요. 아주 간단한 논리죠. 그리고 몸에는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 음식을 집어넣으며 유기농 식품은 비싸다고 외면하는 현실.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과 입맛을 바꿔야 한다라고 또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88페이지입니다.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진 현대의학.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 120, 130살까지도 살지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명이 확 늘어나면서 이전 세대가 이처럼 장수하는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지 학습된 노하우가 전혀 없는 그런 세대를 맞이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명은 늘어났는데요. 자, 여기 아래 88페이지 밑에 보시면 기대 수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기대 수명, 즉 건강 수명인데요. 과연 수명은 늘어났는데 나는 건강하게 그만큼 잘 살 수 있을까요? 내 몸은 건강할까요? 어떻게 내 몸을 건강하게 정말 늘어난 수명에 맞춰서 활력을 가지고 정말 건강한 그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89페이지입니다. 자, 통계 자료인데 역시나 좀 깝깝하죠. 한번 보세요. 자, 미국 국민 4명 중 1명이 고혈압, 또 2명 중 1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남성 2명 중 1명,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 그리고 노인들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역류성 식도염, 관절염 때문에 자, 보통 당뇨 있으신 분들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겪으시는 것 같아요. 10가지가 넘는 약을 먹고 있다. 그리고 취약 학생들의 지능은 갈수록 낮아지고 신경 발달 장애와 소아당뇨 비만은 늘어가고 있다. 아이들의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천식과 같은 면역 질환도 눈에 띄게 급증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다른 경각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대부분의 질병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유전이라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쓰는 거죠. 우리 집안은 고혈압이 유전이고 엄마 아빠 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그래서 나도 그래 그냥 집안 내력이야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과연 유전일까요? 90페이지.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위암이 또 간암이 가장 흔했던 암이 위암과 간암이었어요. 그런데 폐암, 대장암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우리의 유전자가 바뀌어서일까요? 유전자가 그렇게 빨리 바뀔까요? 자, 아니라는 거죠. 한국인의 식습관이 서구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트랜스 지방 섭취가 늘어났고요. 가공식품과 식품 첨가물 섭취가 현저히 늘어난 게 원인이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데 가족력과 유전은 다르다. 콜레스테롤이나 고혈압, 당뇨가 집안 내력일 수는 있지만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건 아니다. 암도 유전이 끼치는 영향은 8%에 불과하다. 대체로 같이 사는 가족들은 비슷한 생활 습관을 영위하고 비슷한 입맛으로 비슷한 음식을 먹는 식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일 뿐 이를 유전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현대 성인병이 증가하는 이유를 단순히 유전으로 보기보다는 91페이지 환경과 사회과학적인 현상으로 접근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유전하는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지면 환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유명한 분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주신 것 같은데 영화 배우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영향을 걱정해서 이제 어머니나 뭐 할머니 쪽 그런 쪽에 유전적 영향을 걱정해서 본인이 사실은 지금 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유방과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죠. 이게 뉴스화되어서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암, 암을 비롯한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대부분의 성인병은
식습관, 식단 조절, 생활 개선만으로도 얼마든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의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식품과 영양학에 대해 의사들은 교육받은 적이 없고 실제로 음식으로 환자를 고쳐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처방약 말고는 해줄 게 당장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9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오시면요. 자, 현대의학은 오랜 시간 유전학에 매몰된 나머지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았다.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암 같은 병들의 원인이 다 유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더 중요하다. 지금 너무 중요한 이야기 나와요. 우리 몸에 들어간 음식은 그냥 몸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반드시 무언가를 하고 나온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술을 마시죠. 자, 술을 마시면 특히 저도 맥주를 마시게 되면 화장실 정말 자주 가요. 근데 나는 술에 취해요. 다 배설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술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술에 취하겠죠. 그것처럼 자, 92페이지 같은 원리로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타민을 먹어봤자 노랗게 비싼 소변을 볼 뿐이라고 폄하하는 이들이 있다. 소변에서 비타민 성분이 다 빠져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뭔가 몸에 영향을 끼치고 나온다. 식품 첨가물도 마찬가지. 우리가 먹은 음식은 좋든 나쁘든 어쨌든 우리 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 입에 어떤 음식을 넣어주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를 들면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게 되면 물론 소변으로 배출이 되죠. 당연히 배출이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몸에 쓰일 것이 다 쓰이고 그리고 소변으로 배출될 때 그 소변 길, 요도까지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 분명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음식 선택과 길들여진 입맛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내 건강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까지 무려 3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유전이란 말이 나오는 게 무리는 아닌데요. 부모와 조부모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나도 건강하지 말란 법은 없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환경적 독소와 나쁜 습관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건강한 유전자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음식뿐만이 아니고요. 운동을 통해 일어나는 단백질 활동과 화학 활동도 건강한 유전자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스트레스는 떨쳐버리고 나를 긍정으로 채우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건강은 내 손 안에 달려있다. 그리고 내가 내 몸 하나만 아니라 자식의 자식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건강한 내 몸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한번 잘 체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